지금 글로벌 시장에서는 미국만 제외한 FTA 이런 어떤 형식의 기구들이 좀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럼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미국 빼고 다 뭉치자. 나중에 미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곤란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제한방입니다. 한미일 연수의 정상회담에 이은 북중러 정상들의 회동. 자,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세계 최강 스트롱맨들의 만남. 하지만 단지 만남으로 끝나지 않은 이벤트였습니다. 자,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일격을 당했다. 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자, 이제는 대표님이 되셨네요. AFW 파트너스 이선엽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정말 세계에서 가장 센 남자들의 네. 만남의 연속이었어요. 자, 우리는 그냥 정상들끼리 뭐 이렇게 만나서 무슨 얘기 했지 얘만 관심을 가졌지만 결국은 이게 트럼프의 관세 정책과 그 연결고리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트럼프가 원래 그 관세 정책을 쓸 때 사실 관세라는 게 부과가 되고 나면 일정 수준 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 피할 수 없다라고 판단했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관세를 부과를 하고 이에 따라서 미국의 물가가 일정 부분 오를 텐데 이걸 어떻게 상쇄할 건가 거기에 대한 어떤 해법으로 제시했던 게 에너지 가격 하락이었었습니다. 러시아로부터 그렇습니다. 어떤 그 에너지 수입해서 그렇죠. 가격을 하락시키는 아니면 이제 거죠. 예. 러우 전쟁을 빨리 끝내고 끝내고. 이로 인해서 러시아가 에너지 시장에 복귀를 하게 되면 어쨌든 공급이 되게 많아질 거니까 네. 이로 인해서 추가적으로 국제 유가를 많이 떨어뜨리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미 보신 것처럼 러시아가 북중러의 어떤 연합 관계가 형성되게 따라서 사실 트럼프가 예상했었던 이로 인해서 뭔가 물가를 낮추려고 하는 그런 어떤 계획들이 굉장히 흐트러지거나 아니면은 자기가 계산했던 것보다 네. 훨씬 더 완화책이 이제 물러지는 그런 아쉬움들이 생기게 된 거죠.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가져올 인플레이션에 대한 걱정. 아마 트럼프도 그걸 몰랐을 리는 없을 그렇습니다. 거예요. 네네. 네. 근데 그거를 이제 러시아와의 어떤 밀착을 통해서 에너지 가격을 낮춤으로써 상쇄를 시키려고 했는데 그게 거의 사실 닥쳤던 무산이 개가 됐다고 됐다. 봐야 되겠죠. 그렇죠? 네. 물론 이제 에너지 가격을 낮추는 게 단순히 러시아만 있었던 건 아니고 백이라든가 아니면 에너지와 관련한 여러 가지 국가들이나 기구를 통해서 공급 과잉을 조금 더 하고자 했던 의도가 있었던 건데 사실은 조금 그런 점들은 못했었죠. 그래서 지금 원래 만약에 러시아가 국제 원유 시장 또는 에너지 시장에 복귀를 했었을 경우 국제 유가는 50불대 또는 그 이하대로도 어떤 기대했었던 그 기대감들이 많이 무너지고 그래서 최근에 국제 유가가 60달러대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것들도 아쉬움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트럼프가 조금 더 안정을 가지고 관세에 따른 부정적인 이 악영향을 제거를 하고 동시에 이로 인해서 금리를 더 낮추고자 했다라는 이 계획이 굉장히 조금 이제 기존에 네. 있던 생각과는 틀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트럼프가 같습니다. 그동안 그 푸틴의 폭탄 발언에도 계속 유화 제스처를 취하면서 어떻게든 포섭을 하려고 했는데 시진핑이 딱 푸틴을 초대하고 이제 예. 데려가는 바람에 아무래도 이제 그동안 경제적 흥미였죠. 이득 쪽에서 보면은 그게 더 있었을 거고요. 또 하나는 러시아도 그걸 알겠죠. 왜냐하면 이제 아쉬운 쪽은 미국이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 중국과의 어떤 그 관계를 더 개선을 하게 되면 네. 러시아의 몸값이 더 높아지겠죠.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에서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 그럼 트럼프가 원래 기존에 제시했던 러시아 요구보다도 네. 더 많은 요구를 들어줘야만이 러시아가 움직일 수 있는 거니까 사실 굉장히 강자들끼리 굉장히 수싸움이 굉장히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끝나지 않은 전쟁이잖아요. 특히 미중 관세 전쟁. 이번 북중러 회담을 통해서 뭔가 중국이 승기를 잡았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훨씬 더 유리한 고지에 올랐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잖아도 원래 이 관세 전쟁할 때 초반에는 중국이 굉장히 수세에 몰리는 모습을 보였지만 사실 히토류라는 카드를 들면서 상황이 완전히 반전이 되었습니다. 미국도 물론 중국도 그 카드를 쓰고 싶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이 히토류라는 게 제일 정확히는 히토류를 일반 광산에서 채굴하는 것보다도 이걸 정제하는 게 제일 문제인데 일부 히토류 같은 경우는 중국이 100%입니다. 사실 이 일부 중국이 정제한 이 히토류가 없으면 연구 자석이라든가 현재 전자제품 아니면 무기 아니면 자동차에 들은 부품을 아예 만들 수가 없게 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거의 저희들이 볼 때는 이 히토류 하나 가지고도 굉장히 미국이 궁지에 몰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히토류가 이제 경제뿐만 아니라 국가 안보하고 직결되는 상황이라서 그렇습니다. 네. 더 그럴 수밖에 없어요. 훨씬 더 그렇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중국은 이걸 무기로 해서 현재 미국과 협상해서 그래도 조금 더 유리한 고지에서 있는 거고 그래서 최근에 트럼프 같은 경우도 중국한테 요구하는 사항들이 이전보다 굉장히 수위가 많이 낮아진 게 최근에 굉장히 요구했던 게 뭐 이미 아시겠지만 대두라고 해서 콩이죠. 그렇죠? 네. 콩을 4배를 더 수입해 줬으면 좋겠다. 원래 우리가 했던 거는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더 많은 에너지를 사주고 그렇죠? 더 많은 것들 어떤 경제적 혜택을 줄 줄 알았는데 기껏 콩 정도밖에 안 되는 거니까 물론 콩도 작은 건 아니지만 그렇죠. 네. 원래 이 정도 대두는 원래도 옛날부터 수입을 했었던 거예요. 다만 미중 관계가 틀어지면서 이게 브라질로 네. 수입선이 바뀌었던 건데 다시 오는 거 이상은 아니거든요. 근데 미국이 이제 그 그렇습니다. 대두 자기네 콩 사가라고 하는 것은 꼭 돈을 벌자는 뜻이라기보다 그 중국의 어떤 아킬레스건, 이 식량 안보 문제 있잖아요. 그거를 자신들의 손아귀로 가져오려는 그런 의도 아닐까요? 원래 콩은 용도가 좀 다른 게요. 중국에서 제일 많이 이게 사육이 되는 게 돼지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중국인들은 거의 돼지고기를 먹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 돼지를 키울 때 사료를 이 콩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어떤 사료용으로 들어온 용도가 굉장히 컸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원래는 미국 걸 많이 수입을 해주다가 지금 브라질을 바꿨었는데 이걸 다시 우리한테로 바꿔달라는 얘기인 거고, 당연히 이 농민 이런 분들이 아마 미국에서는 트럼프의 어떤 지지 세력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그동안 이제 쭉 진행되어 온 관세 그 협상의 흐름을 보면 왜 죄수의 딜레마라고 맞습니다. 하셨는데 그 첫 단추가 조금 잘못 끼워진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좀 너무 우방들한테 가혹한 거 아닌가. 이게 트럼프의 관세 정책의 핵심 아닐까요? 맞습니다. 사실 이번 협상이 제일 아쉬운 게 뭐 우리 정보가 잘못됐다라기보다도 제일 무서운 게 일본이 첫 단추를 잘못 낀 게, 사실 급한 쪽은 일본이나 한국 쪽이 아니었었고 사실 미국이었었습니다. 이미 아시는 것처럼 미국의 트럼프가 이렇게 갑자기 8월에 서둘렀던 가장 큰 이유가 최근에 판결이 났지만 이 IEEPA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이라는 이 법이 있습니다. 트럼프는 이 법을 활용을 해서 전 세계 모든 국가들한테 관세를 부과를 했었던 건데, 이 권한이 지금 최근에 2심에서도 아시겠지만 판결이 트럼프한테 불리게 제시됐지 않습니까? 네. 뭐 객관적으로 미국의 대통령은 관세를 부과할 권한이 없다라는 이게 나왔는데, 만약에 이 결과가 나오고 나서 지금 협상을 했다라면 우리한테 유리하겠죠. 근데 3심까지도 혹시 가서 이런 결과가 나오면 어차피 트럼프는 관세를 부과할 어떤 근거가 없어지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나오기 전에 뭔가 서둘러서 나름대로 굉장히 회담을 끝내고자 하는 트럼프의 생각이 있었던 건데, 거기에 지금 말씀 주신 죄수의 딜레마를 활용을 했었고요. 역시 이제 트럼프는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협상의 달인이라는 걸 보여준 건데, 정말 문제는 뭐냐면 일본과 한국 이 유럽 국가들이 어느 정도 좀 협상에 대해서 나름대로 좀 제가 볼 때 연합전선을 많이 짜야 되는 게, 네. 이게 일본 같은 경우는 그 정도로 줄 수 있었던 게 뭐냐면 자기가 유리한 걸 주려고 했었던 거죠. 예를 들어서 일본은 아직까지도 투자 중심의 국가다 보니까 네. 이게 뭔가 큰 카드를 줘서 다른 것들을 무마를 시켜야 될 텐데, 그럼 미국에 대해서는 투자를 많이 한다라고 하면 다른 부분에서 내가 나름대로 얻어낼 게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어떤 협상을 했습니다. 문제는 트럼프를 그걸 보자마자 전 세계를 똑같이 취급을 합니다. 예컨대 아시겠지만 일본이란 나라는 한국보다 경제 규모가 2배 크고 유럽 같은 경우는 한국보다 9배가 경제 규모가 큽니다. 냉정하게 뭔가 경제 규모를 생각해서 전체적으로 협상을 했다라면 트럼프는 우리나라를 봤었을 때 한국이란 나라가 일본보다는 경제 규모가 절반밖에 안 되니까 일본이 5,500억 달러면 여기는 한 2,000억 달러나 그 정도면 되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고, 네. 또 반면에 유럽한테는 너희들은 일본보다도 4배 이상 경제 규모가 크니 2조 달러 이상 투자해야 되는 거 아니야라는 게 원래 정상적인 사람의 회담 내용이거든요. 네. 근데 트럼프는 그런 생각을 안 해요. 정말 즉흥적이에요. 트럼프는 즉흥적이기도 하고 국제적인 신뢰나 관계보다는 이익을 맞습니다. 우선을 예.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분은 뭔가 국가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신뢰나 이런 것보다는 기업을 운영하듯이 이득이냐 아니냐를 되게 따지는 분이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유럽이나 한국이나 일본에 대한 어떤 경제 구조를 생각에 대한 그걸 안 하고 너도 5,500억이었어? 그럼 너도 똑같이.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그 정도 했지만 유럽도 6,000억 달러면 경제 규모에 비해서는 거의 안 준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걸 놓고 보면 트럼프가 뭔가 대단한 계획이나 생각을 가지고 움직이는 건 아니에요. 각국들이 궁지에 몰리면서 저희들이 볼 때는 뭐 일본부터 시작해서 한국도 유럽까지도 생각보다 네. 미국한테 정말 많이 뺏겼다 이렇게 판단할 수. 물론 뭐 뺏겼다고 생각할 예. 수도 있는데, 한편 미국에서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는 게, 지금 보면 미국을 빼고 다른 국가들이 약간 자기들끼리 이렇게 블록을 만들어서 똘똘 뭉쳐서 네. 대응하려는 그런 움직임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트럼프가 오히려 고립되는 모양새로 가게 되지 않을까, 나중에는. 어떻게 보세요? 실제 방향성이 그렇게 전개가 되고 있는 게, 지금 글로벌 시장에서는 미국만 제외한 FTA 이런 어떤 형식의 기구들이 요즘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미 아시겠지만 중국 중심으로는 상하이 협력기구라는 게 만들어지면서 얼마 전에 인도가 합류해서 네. 브릭스 국가라든가 아니면은 중국을 중심으로 한 그쪽 국가들 있잖아요. 뭐 남미도 있을 거고 이쪽 중심으로 연대를 굉장히 강화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요. 일본을 중심으로 한 CPTPP라는 협력기구들이 만들어지고 네. 있는데, 요 안에서는 또 나름대로 어떤 그 전부 다 FTA처럼 관세가 없는 그렇죠. 그런 무역기구들이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그럼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미국 빼고 다 뭉치자 이런 움직임들이 물론 좀 블록별로 나눠져 예. 있지만 거기 미국에 들어가 있지 않다라면 나중에 미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곤란해질 수 있는, 물론 이렇게 했었을 때 미국은 또 협박을 하겠죠. 야, 너희들 그 기구 있는데 기구 있는 국가들 전부 다 관세 미국 거 들어가는 거는 관세 부과하지 마 이럴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 안에서 그럼 이제 나중에 미국 시장을 놓고 볼 때, 지금 미국 시장이 굉장히 큰 시장이고 앞으로도 그렇겠지만 이게 이렇게 되면 국제 무역의 흐름이 이전보다는 네. 좀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미국과의 딜은 네. 딜대로 가져가면서 그렇습니다. 이게 별도로 글로벌 협정에 체결되면 그 어느 정도 뭐 글로벌 무역이 또 활성화되는 그런 그렇죠. 측면도 나오지 예. 않을까요? 그러니까 네. 이전 같은 경우면 우리가 관세 전쟁을 하면 보통 미국이 부과하면 보복 관세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정말 다르게 그래? 그럼 미국 빼고 우리끼리 물쳐볼까? 이런 어떤 움직임들이 나오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미국이 현 수준보다는 조금 더 약간 고립되는 모습들이 많이 보이려
올릴 가능성이 네. 높고 요거는 뭐 이미 아시겠지만 달러 입장에서도 놓고 보면 강세 요인보다는 약세로 전환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제 이런 미국 관세 정책이 수입 관세를 올리면 미국 제조회사는 경쟁 수입 업체들의 가격보다 더 많이 올리지 않습니까? 결국 이런 미국 인플레는 반드시 오지 않을까. 결국은 경기 침체로 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전망에 대해서는 대표님은 동의하시나요? 지금 전체적으로 그 상황을 알기는 좀 어려운 것 같은 게 사실 이렇게 관세가 부과된 사례는 사실 역사상 처음이라고 네.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파장에 대해서는 지금 얘기하기가 쉽지 않은 게 일단 미국에서는 나름대로 이 관세에 따른 영향이 일시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관세라는 게 한번 올리고 마는 거니까 사실 큰 영향이 없을 거야 라고 생각을 주시는 분들도 있는 반면에 네. 무슨 소리야. 관세가 이렇게 부과가 되면 기업들은 이에 따라서 제품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고 제품 가격 올린 거에 관세를 또 부과하게 되면 결국엔 1차 충격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2차, 3차로 충격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그렇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반면 또 연준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최근에 미국 중앙은행에서는 9월에 금리 인하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금리 인하 얘기가 물가보다는 결국 경기 둔화를 결국 이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 이런 것들 때문에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전보다 고용을 덜 하게 되겠죠. 또 관세만큼 비용이 올라가잖아요. 네. 올라간 비용만큼 또 고용을 덜 하지 않을까. 그러면 돈을 쓸 사람들이 없어지고 또 소비자들 입장에서도 이전보다 제품 가격이 비싸지면 물건을 살 때 훨씬 더 신중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연준이 얘기하는 건 물가에 영향이 없으니 금리를 내려주겠다가 아니라 이로 인해서 경기가 둔화될 거니까 추가적으로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서 그렇죠. 내려주겠다는 얘기를 하는 걸 보면 분명한 건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경기가 온전하다면 일정 부분 물가가 오를 것 같고 또 반대로 물가가 오르지 않는다라면 그 배경이 경기 둔화를 통해서 물가 상승을 흡수할 수 있는 아무래도 경기가 둔화되면 사람들이 이전보다 수요를 덜 할 거니까 그렇겠지. 그렇게 되면 제품 가격이 더 올리지 못하는 이런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거든요. 어떤 식이 되든 제가 볼 땐 하반기에 이에 따른 영향은 한 번 정도는 제가 볼 땐 영향을 받고 갈 것 같은 게 지금 글로벌 시장 아시겠지만 제일 문제가 너무 비싸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우리가 알고는 주식 시장이 굉장히 비싼데 경기가 둔화된다라고 하면 둘 중에 하나는 그죠? 비싼 게 조금 더 이제 끌어내려질 수 있는 사실 가능성도 되게 높기 때문에 네. 그래서 앞으로 시장을 보실 때 굉장히 중요하게 보셔야 될 지표가 하나는 경기가 얼마나 둔화되느냐에 대한 어떤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고용 지표를 보셔야 네. 되고 두 번째는 고용 지표 다음으로 제가 볼 땐 더 중요한 게 지금 소매 판매입니다. 우리가 알고는 고용 지표만 높으면 그 정도는 아니었어 이럴 수 있지만 혹시 그 뒤에 나오는 소매 판매가 부진해질 경우는 와 이게 본격화될 수도 있겠네라는 우려로 자리 잡을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이 두 지표를 통해서 앞으로 미국 시장에서 볼 때 이 관세에 따른 영향이 어떤 방향으로 즉 물가가 안정이 되는 거를 시장이 바라볼 거냐 또는 그게 아니라 관세에 따른 영향 때문에 결국 경기가 조금 더 안 좋아지는 쪽으로 바라볼 거냐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바로 그 어떤 미국 경기에 대한 부정적인 전망과 우려를 연준이 금리 인하로 완화 혹은 상쇄시킬 수는 있겠다. 그렇죠. 그렇게 할 거고 그로 인해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었던 경기 둔화를 어느 정도 제어를 하려는 그런 움직임들을 많이 보여주겠죠. 사실 미국 주식을 그동안 멱살 잡고 캐리하는 듯한 움직임을 네. 끌어올렸던 거는 AI였잖아요. 열풍이었죠. 네. AI 열풍. 근데 지금 샘 올트먼이 뭐 AI 버블 곧 터진다 뭐 이런 취지의 발언도 있었고 약간 좀 불안한 흐름을 보이고도 있거든요. AI 버블이 맞나요? 꺼질까요? 버블이라고 얘기하는 가장 큰 이유는 지금 AI 관련 기업들 중에서 돈을 제대로 벌고 있는 기업들이 없다라는 데 기인하는데요. 지금 AI 관련 기업들이 돈을 제대로 벌고 있지 못하는 거는 이 AI가 나왔음에도 쓸모가 없었던 게 아니라 아직도 AI가 더 발전할 여지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네. 지금 우리도 이미 아마 실생활에서 많이 시청자분들께서 이미 쓰고 계시지 않나요? 저도 지금 AI가 없으면 안 될 정도로 업무 효율화가 엄청나거든요. 챗 GPT 같은 거 맞습니다. 말씀하시는 뭐 거예요? 챗GPT나 좀 퍼블릭시티라든가 제미나이 같은 걸 다 같이 쓰고 있는데 이걸 활용했을 때 저도 리서치 경험이 20년이 넘지만 똑같은 리서치 연구를 할 때보다 이걸 했었을 때 드리는 시간은 한 10분의 1 이하로 이렇게 줄일 수 있는 것 같아요. 훨씬 더 제가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것들이 되게 많아진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궁극적으로 좀 시장이 기다리는 건 뭐냐면 이걸 제대로 활용할 수 있을 정도의 추가적인 성능 개선을 기다리고 있는 거고 그게 많은 시청자분들이 아시겠지만 보통 AGI, 그러니까 초지능 인간에서 뭐 사람과 비슷한 생각을 하는 정도로 AI가 발전하는 그쵸? 또 지금 이미 아시겠지만 AI 단점 중에 하나가 환각 현상도 조금 있잖아요. 그래서 뭔가 이런 것들이 조금 개선이 되고 그로 인해서 사람 정도로 생각할 수 있는 정도로 어느 정도가 개선이 된다라고 보면 사실 그때부터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사용처들이 늘어날 것 같다. 특히 지금 AI와 관련해서 지금 AI 관련 학자분들이 많이 얘기하는 게 특히 우리가 알고 있는 엔비디아 젠슨한 같은 경우는 결국 이 AI가 제일 많이 쓰이는 곳은 결국엔 피지컬 AI다. 로봇이나 자율주행 쪽에서 제일 활용이 많이 될 거기 때문에 그러한 사업 모델이 나온다라면 제가 볼 땐 또 다른 길을 걸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결론적으로 놓고 보면 비싸다라는 데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만 그럼 이게 끝나느냐가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이를 통해서 한 단계 레벨업 될 수 있는 가능성은 여전히 높다라고 네.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우려스럽게 보는 거는 이게 AI의 동작 원리를 모른 채 너무 GPU에만 쏟아붓는 그런 회사들이 꽤 많은 거 같거든요. 맞습니다. 학습 데이터는 거의 고갈이 됐는데
가운데 지금까지 나온 그 수준 이상의 AI는 힘들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 어린 시선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거기에 대해서 뭐 우리가 알던 마크 저커버그라고 메타의 CEO도 얘기를 했었고 또 우리가 알고는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도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의외로 지금 그와 관련해서 이거를 넘어서는 일들이 생길 수 있겠다라고 발언들을 하고 있고요. 보통 이걸 우리는 보통 강화학습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기존에는 돌리기만 했지만 이제는 각각의 우리 그 AI 전문가들이 있어요. 그 AI 네. 내에서도 그죠? 어떤 애는 물리를 잘하고 어떤 애는 수학을 잘하고 어떤 애는 국어를 잘하고 자기들끼리 AI끼리 모여서 서로 학습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거의 사람보다 훨씬 더 뛰어난 성능을 가진 그러니까 앞으로 태어나는 AI는 모든 분야의 박사가 되는 정말 대단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건데 그게 조만간 가시화될 수 있다라고 현재 이쪽과 관련된 분들이 좀 얘기를 하고 계시니까 저희들이 이건 뭐 장담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겠지만 네. 향후 이런 것들을 지켜보고 판단해봐도 늦진 않을 것 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트럼프가 이번 북중러 회담을 보면서 뭐 좀 속내는 편치 않았던 것 같아요. 그 어떤 워딩 같은 거 들어보면 딱 알 수 있잖아요. 네. 중국에 대해서 했던 말 혹시 기억나세요? 뭐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하여튼 뭐 저희들이 봤었을 때는 본인이 생각했던 그러니까 트럼프가 생각했던 대부분의 그림들이 많이 무너지고 있는 모습들인데 외교적으로도 트럼프라는 사람이 사실 중국과 갈등 이미 아시겠지만 최근에 트럼프가 하고 있는 이 미중 간의 갈등도 궁극적으로 놓고 보면 중국의 제조업이 너무 크고 이로 인해서 미국을 위협할 수 있다라는 두려움 때문에 공급망 분리를 시도했던 거잖아요. 그로 인해서 중국의 힘을 약화시키고자 하는 의도를 많이 비췄었던 건데 여기에는 외교적인 부분들이 되게 많이 들어가 있었고 그 역할 중심에는 인도나 북한이나 아니면 러시아 같은 국가들이 이전과는 다르게 중국을 견제해 줄 수 있는 파트너로 자리하기를 바랬는데 지금 결과적으로 놓고 보니까 트럼프가 외교 노선을 하는 과정 속에서 예를 들어서 인도하고도 조금 너무 거칠게 싸웠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건들지 말아야 된 파키스탄하고 손을 잡는다던가 여러 가지 하니까 인도 입장에서 그래 나는 미국만 있는 건 아니야. 중국하고도 손을 잡을 수 있다는 걸 사실 이번에 상하이 협력기구에서 보여줬었던 것처럼 네. 현재 트럼프가 원래 처음에 꿈꿨던 이런 정치적인 구도 또는 중국을 견제하는 구도가 사실 트럼프 의도대로 되고 있지 않고 오히려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 보니 트럼프 입장에서는 굉장히 저희들이 볼 땐 굉장히 좀 안타까울 수밖에 그렇죠. 없는 거고 예. 되려 반대로 보면은요 이것 때문에 중국이 부상하고 있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트럼프의 정책이 결과하고 원래 원했던 결과는 이게 아니었는데 실제 나오고 있는 결과는 중국만 좋게 해주는 그런 어떤 모습으로 자리 잡고 있다 보니 훨씬 더 본인 입장에서는 불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약간 쫄린 듯한 그런 네, 맞습니다. 느낌을 받은 게 중국한테 그랬잖아요. 우리가 당신들을 위해서 피를 흘렸던 거를 뭐 기억해라라는 취지의 발언. 사실 그때 그 미국이 피를 흘려준 거는 중국 공산당을 위해서 피를 흘려준 건 아니었죠. 그 아니었었죠. 국민당이었죠. 맞습니다. 네. 예, 예. 뭐 그런 이야기를 한 것 자체가 뭔가 의도가 있는 게 아닌가. 그렇죠. 뭐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우리가 좀 불리해지고 있는데 이런 반증이 될 수 있는 거고 분명한 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트럼프의 의도했던 것과는 다른 방향으로 전개가 되고 있고 이걸 되돌리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 그러니까 그만큼 트럼프가 뭔가 굉장히 궁지에 몰려 있음을 사실 그런 발언을 통해서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리고 우리도 지금 보셨겠지만 트럼프는 약한 상대한테만 강하잖아요. 동맹국들한테. 근데 굉장히 스트롱맨들 뭐 지금 네. 보셨었던 뭐 중국이라든가 러시아한테는 오히려 질질 끌려다니는 모습들을 많이 보고 있단 말이에요. 강강약약? 그렇죠. 네. 보통 우리가 볼 때는 진짜 대단한 사람이라면 강자한테도 되게 강해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모습을 보이는 거 놓고 보면 우리가 생각했던 트럼프의 모습과는 좀 안타깝다고 볼 수가 있겠죠. 네. 결국 이제 우리의 관심은 이렇게 급변하는 세계 정세 속에서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가져올 우리 기업들,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잖아요. 근데 사실 삼성, 뭐 LG 이런 글로벌 탑티어 회사의 경우에는 대응 능력이 있지만 이렇게 앵커 기업들이 미국 현지에 뭐 투자한다고 가버리면 하청업체라든지 그 영세한 중소기업들, 그 딸린 하단에 있는 기업들, 과연 이 기업들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게 참 굉장히 걱정거리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기업들 입장에서만 놓고 보면 한국에서 기업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미국 현지로 나가는 게 조금 유리한 상황이 됐습니다. 일단 미국에 들어가게 되면 일단 관세를 피할 수 안 있죠. 맞게도 네. 있지만 사실 감세 혜택도 받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에 있게 되면은 세금 혜택도 없고 오히려 증세 혜택이 있는 거고 또 여러 가지 기업들을 옥죄는 여러 가지 법들이 있다 보니까 조금 더 어렵죠. 특히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제일 중요한 게 로봇을 얼마나 배치할 수 있을 것이냐 또 AI를 얼마나 활용할 수 있을 네. 것인가 화두잖아요. 그 얘기인즉슨 기업들 입장에서는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요인들이 굉장히 많은데 사실상 이걸 한국에서는 되게 어렵습니다. 네. 노조의 반대가 있기 때문에 쉽진 않을 수 있다는 것 때문에 먼저 기업들이 나가는 것도 상당 부분 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이렇게 되면 지금 말씀을 주셨지만 이런 중소기업들 중에서도 조금 경쟁력이 있는 기업들 중심으로만 제가 볼 때는 그쪽에 같이 파트너십을 통해서 살아날 수 있겠지만 뭔가 그쪽에 갈 수 없는 자금력이 부족한 기업들 같은 경우는 앞으로도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런 네.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 안타까운 건 어쨌든 간에 그 기업들이 한국 내에 더 있었더라면 사실 우리한테 더 많은 일자리를 제공을 해주고 또 이로 인해서 소상공인 분들도 굉장히 네. 이제 활력화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었을 텐데 뭐 어쩔 수 없이 나가는
많은 부분들이 있을 거니까 이로 인해서 국내 잠재 성장률이 지속적으로 떨어질 수 있는 부분들은 앞으로도 우리한테 많은 숙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결국 이런 장비 업체들, 이런 중소기업들은 코스닥 상장사가 많아서 관세 정책이 우리 어떤 코스피 코스닥 시장에도 분명히 영향을 줄 것 같은데 하반기에는 어떻게 봐야 돼요? 좀 네, 좋게 맞습니다. 봐도 돼요? 기업별로는 많이 다르지만 일단 거기에 따른 부정적 영향은 기업별로는 확실히 나타날 것 같습니다. 둘 중에 하나겠죠. 관세를 올린 걸 누가 흡수할 거냐인데 예를 들어서 국내 기업들이 흡수하게 되면 우리 기업들의 실적이 안 좋아질 거고 네. 미국의 시민들이 흡수하게 된다면 미국 시민들의 어떤 호주머니가 되게 얇아질 거고 그런데 우리나라 기업들은 대부분의 어떤 제조업들이 그걸 흡수할 만한 능력은 많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기업마다 많이 다르지만 제조업체들의 평균 이익률이 10% 안짝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15% 관세라고 하면 네. 일정 부분 내가 그걸 안는다고 하더라도 상당 수준은 실적 악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결국 판단해야 될 것 비용 전가할 거 같습니다. 아닙니까? 맞습니다. 네. 결국 전가를 할 건데 거기에 또 다른 어떤 이슈가 생기죠. 그렇게 해서 비용 전가를 하게 되면 이전만큼 제품을 팔릴 거냐에 대한 고민도 있는 거라서 이쪽이 됐든 저쪽이 됐든 제가 볼 땐 기업별로는 실적이 조금 부진해지는 일들이 아마도 4분기부터 이게 생각보다 천천히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4분기부터 좀 가시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트럼프 관세 정책의 방향 그리고 우리 기업에 미칠 영향까지 들어봤습니다. 이선엽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